Last few days, the streets of Seoul resembled its concert arenas. Customized light sticks, popular with fans of K-pop, are commonplace among demonstrators, calling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after his failed martial law attempt last week. 비상계엄으로 촉발되었던 탄핵 촉구 집회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언론사인 미국의 BBC, CNN을 비롯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전례 없는 이번 일에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미쳤다는 감탄사가 연신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 시위는 축제장이라며 자신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한국으로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이번 한국의 이런 현장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한 미국의 한 정책 전문가는 한국의 시위 문화도 대단하지만 한국의 다른 모습을 집중 조명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일회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한국의 어떤 모습이 미국 정책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머리 밀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밝힐 순 없지만 현재 미국 한 도시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저는 35살이고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의 전환과 시민 저항 운동을 연구해 왔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는 게 저의 일이죠. 간단히 말해, 저는 민주주의와 시민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제 관심사는 늘 민주주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하며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원 시절 연구했던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던 운동처럼 말이에요. 이 민주화 운동은 2013년 11월에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저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긴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럽연합 EU와의 협력 강화 협정을 거부하고 대신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면서 일어난 사태라고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정부가 강경하게 진압을 시도하면서 사태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결국 3개월 만에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피해야 했답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섰고 결국 야누코비치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이죠. 결과는 찬란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어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결국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같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졌죠. 비슷한 사건으로 터키의 쿠데타 시도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연구자로서 큰 교훈을 얻은 사건이죠. 터키 군부의 일부 세력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사건인데요. 군이 정부 주요 시설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며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공중에서까지 공격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때 에르도안 대통령이 SNS와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와 쿠데타에 저항할 것을 호소했고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서면서 경찰과 시민의 저항으로 불과 하루 만에 진압된 쿠데타였죠. 시민들은 용감하게 군사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그 이후 터키는 민주주의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시민들이 오히려 결국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될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죠. 바로 2021년 1월에 있었던 미국 의회 난입 사건과 지난 12월 3일에 일어났던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있습니다. 저는 두 사건 모두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이 두 사건을 모두 경험하면서 특히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또 시민 행동과 제도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며칠 전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내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보다 먼저 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스마트폰에 뜬 한국의 계엄령 관련 긴급 속보였어요. 뉴스를 클릭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개협을 선포했고 군이 국회를 봉쇄했다는 헤드라인이 제 눈을 사로잡더군요.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니 사실 저는 그 순간엔 제 눈을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은 제가 항상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사례로 꼽아왔던 나라였거든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헌법과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나라라고 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2016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통해 부패한 정권을 탄핵한 사례는 제 연구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하던 주요 소재였죠. 그런데 그런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니 이게 무슨 소식이냔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군요. 뉴스를 더 확인하니 계엄령 선포는 전날 밤 한국 시간으로 10시경에 발표되었고 군이 이미 국회에 주요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워싱턴 기준으로는 아침 8시쯤에 전해진 소식이었죠. 제 하루는 보통 긴급 회의와 업무로 시작되지만 이날 아침만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이 뉴스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TV 화면에는 군 장갑차가 국회로 향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기자는 계엄령 선포의 이유를 국내 방구가 세력 척결로 요약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긴장과 권력 갈등이 배경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충격과 동시에 이 사건이 아무래도 그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즉시 뉴스를 검색하고 한국의 상황을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 질문들을 멈출 수 없었죠.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배워보겠다고 말이죠. 물론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았죠. 사실 이 시대의 OECD 국가 중에서 그것도 세계 경제 순위 10위 내외를 겨루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민주주의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화면 속 장면은 놀라움과 긴장감 그 자체였어요.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는 군 병력, 막아서기 위해 빠르게 모이는 시민들, 국회 안에서는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본회의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제 나라의 경험, 특히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입 사건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날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앞에서 자신들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행진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결과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의사당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죠. 난입이 시작된 그날 의사당은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증하는 본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의사당 건물로 몰려들어 문과 창문을 부수고 난입하기 시작한 거죠. 경찰들은 허술한 방어선을 유지하며 건물을 지키려 했지만 시위대의 숫자와 조직력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의원들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상원의 의장석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을 훼손했죠. 결국 상하원 의원들은 피신해야 했고 의사당은 무려 몇 시간 동안 시위대의 손에 장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까지 했어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받았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적 신뢰를 크게 잃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건 이후 미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시위대의 행동을 옹호하며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무관심하게 지나쳤어요. 그 결과 시민사회는 분열되었고 미국의 정치적 긴장은 더욱 심화되게 되었죠. 반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너무도 달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고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였으니까요. 확인해보니 이미 한국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빠르게 메시지가 공유되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단순히 항의만 한 것이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도로를 차단하고 일부는 직접 군인들에게 평화적인 설득을 시도하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었죠. 시민의식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고요. 심지어 젊은 층의 사람들은 즉석에서 법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계엄령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하다군요. 한국 시민들의 이런 행동은 미국의 의회 난입 사건과 극명히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미국의 시위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혼란과 폭력으로 이어졌다면 한국의 시민 행동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평화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렇게 되니 이 상황 전체가 참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게 될 수 없다고요. 저는 한국 시민들의 빠른 행동력과 당열된 대응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빠르게 조직되고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할 수 있을까? 왜 미국에서는 1월 6일 사건 이후 시민사회가 더 깊이 분열되었을까? 한국의 역사는 아마도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나라니까요. 그러니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단순히 제도나 법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여기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시민 행동은 단순히 저항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실질적인 행동 그 자체였죠. 이렇게 되니 저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민들은 이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뉴스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모두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한국 시민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국회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직접 시민 생중계를 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군 차량을 막아서기도 하고 있더군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화면을 통해 생생히 전해지고 있었어요. 번역되는 댓글 분위기를 보아하니 군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누군가 군인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확실치는 않았지만요. 심지어 군 차량이 천천히 도로로 진입하려 하자 시민들이 손을 맞잡고 인간 장벽을 형성하며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의 라이브 스트리밍 창은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세계가 당신들과 함께한다는 등의 저와 같은 외국인들의 메시지도 있었죠. 물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평소 연구자로서 항상 사건을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도 그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영상을 통해 본 장면은
제가 지금껏 연구했던 어떤 사례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 병력과 이를 온몸으로 막으려는 시민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즉석에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차량 통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저항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시간을 벌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장갑차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헌법입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진심이 화면 밖으로도 전달되는 듯 했어요. 누군가 영문으로 댓글을 달아주어 알 수 있었고, 이 장면은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걱정이 밀려오더군요. 군의 움직임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혹시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하지만 시민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군인들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하며 여전히 설득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시민들에게 법적 권리를 설명하며 차분히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들의 행동은 그저 감정적인 저항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평화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실천으로 보였어요. 저는 물론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기에 감탄을 멈출 수 없었죠.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이 순간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목격되었어요. 바로 한 여성 국회의원이 군인의 총을 직접 잡으며 막아서는 장면이었죠. 그녀는 두려움 없이 군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 마치 국민을 지키는 군인의 명분을 다하라는 것 같았죠. 이 총은 국민을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군인은 잠시 멈칫하며 그녀를 응시했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화면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미친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그녀를 사살하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총구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하지 않았고 그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위해 여기에 서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는 무언에 대답을 하고 있는 듯 했죠. 주위의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군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총구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를 해치기는커녕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총을 내리지도 더 이상 위협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와 동시에 군과 시민들 사이에 대치 또한 계속되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시민들은 결의의 참모습으로 군의 전진을 막으며 평화적인 저항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유튜브로 지켜보던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군인의 망설임과 행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상징하는 듯 했죠. 물론 군인은 상명하복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그 군인은 총을 내려놓지도 공개적으로 명령을 거부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스스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총구를 국민에게 겨누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듯 보였어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다군요. 아,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나 법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신념에서 비롯되는 게 맞구나. 이처럼 한국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단순한 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신념과 용기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긴급한 뉴스 상황을 보며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한 장면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었겠죠. 한국의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단결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했으니까요. 만화에서나 볼 법한 사태죠, 사실. 이러한 연대와 행동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연대가 가능할까? 솔직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연대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상황은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이 마침내 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국회의사당 내부는 침묵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았죠. 의원들은 그동안의 갈등과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내려야 할 결정을 깨닫고 있는 듯 했어요. 곧이어 계엄 해제 투표가 시작되었고 하나씩 투표가 집계되며 국회는 점점 더 뜨거워졌죠.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었다는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의장은 이를 선포하며 국회 내외로 커다란 환호성이 터져나왔지요.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국회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에게도 즉시 전달된 것 같았어요. 밤새 추위 속에서 국회를 지키던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계엄 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를 둘러싸고 있던 군 병력은 상부의 명령을 받은 듯 천천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차가 후진하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전 사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처럼 군과 시민들이 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 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군이 철수하는 동안 시민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서로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어떤 군인은 시민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은 긴장감 넘치던 밤을 잊게 할 만큼 평화로웠죠. 유튜브 생중계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니.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뭉쳐 독재적인 위협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장면은 제가 평생 연구하고 고민해온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사례 그 자체였거든요. 계엄 해제를 위해 싸운 국회의원들,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를 지킨 시민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물러난 군인들까지. 이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길 만한 사례였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힘과 가능성을 보여준 현실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 계엄 해제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사건을 지켜보던 저는 자연스럽게 주요 외신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해졌죠.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번갈아 켜고 BBC,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의 보도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BBC는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한국 시민들을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이라 칭하고 있었습니다. 보도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한국 시민들은 계엄령이라는 독재적 조치를 단 몇 시간 만에
평화적이고 당열된 행동으로 저지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또한 BBC 기자가 국회 앞에서 보도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클립으로 올라왔죠. 그는 저처럼 감정이 북받친 듯 목소리를 떨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은 정치적 사건을 넘어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교훈이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말이죠. 이어서 CNN 역시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를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드문 사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폭력적 충돌 없이 계엄령을 철회시켰다.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독특하고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CNN의 보도에서는 특히 시민들의 평화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군 차량 앞에서 서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군이 철수할 때 박수와 격려를 보낸 장면은 CNN 기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죠. 한국 시민들은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다 라고 CNN은 말을 전했어요. 이어서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당열된 시민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전 세계의 모범을 보였다. 이는 제도적 한계를 넘어선 공동체의 연대와 의지를 상징한다. 그 말이죠. 사설은 또한 한국의 시민의식을 집중 조명했어요. 군사적 충돌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했다. 이들의 당열과 행동력은 단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메시지다. 제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이런 보도들을 읽으며 저는 제가 느낀 감동이 단지 저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 시민들의 용기와 당열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한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더욱 강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엄령 발표 뉴스를 접했던 몇 시간 전과 다르게 말이에요. 외신들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칭송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칭송이 단순히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국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동을 가슴에 품게 되었지요. 만약 계엄령 사태 자체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는 한국인 여러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사태였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의회 난입 사건을 떠올렸을 때 미국은 정치적 분열과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잖아요. 그날 일부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이들은 방한자로 남았죠. 심지어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모습마저 보였고요. 한국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단결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자부해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정치와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그 결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필요한 신뢰와 연대를 잃어버렸죠. 반면 한국은 단합된 시민의식으로 독재의 위협에 맞섰고 그 과정에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민주화 항쟁부터 시작하여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순간마다 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낸 나라예요. 한국인들의 촛불은 단지 물리적 저항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적이고 성숙한 시민 문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정한 강자라고 생각해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촛불은 단지 한국을 밝힌 것이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시민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촛불은 단순히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의 불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민주주의를 다시금 믿고 존경하게 만든 분들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도 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작은 행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촛불처럼 작은 불빛이 모여 거대한 빛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 불빛은 앞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한국 존경합니다. 언제나 지금의 빛을 잃지 마세요. 미국 세인트폴에 있는 한 영화 제작사가 동아시아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던 한 여성이 좌절한 듯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내 그녀는 한국으로의 촬영을 떠났고 그곳에서 정말 믿기 힘든 모습을 마주하고 촬영물을 어딘가로 전달하는데요. 과연 이 미국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영화 제작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영화 제작을 한다고 하면 다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하시는데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상업 영화에 비해 수요가 적어 제작 자금을 모으는 것부터가 큰 도전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있는 제작사가 큰 엔터 기업도 아니었기에 영화 한 편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사실 유럽 국가들의 환경 문제를 다루려 했는데 주변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 의지와 조금 다르게 유럽국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들을 다루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동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개 나라에 대해서 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작비 부족으로 끝까지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죽을 한 법 없다더니 저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온 국제영화 기획자 펑쇠렌이었죠. 펑쇠렌은 이런 제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 환경을 다루고 있었는데 제 다큐멘터리를 중국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자신이 속한 아시아국의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건데 과연 중국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제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제작비 한 푼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펑쇠렌과 대화하다 보니 중국에 대한 선입견도 조금 깨지더라고요.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이 있는 펑쇠렌을 보면서 중국의 역사가 길기는 하다더니 사실이기는 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또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다 보니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꼭 참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하지만 펑쇠렌은 맛있는 중국 음식을 소개하고 사주면서 중국의 음식 문화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제 다큐멘터리 제작비에 과감한 투자를 해준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펑쇠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중국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환경오염에 관한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다룰 예정이었죠. 동아시아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인지 다큐를 찍으며 기후변화 문제를 찾아보고자 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알리려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저는 펑쇠렌을 처음 만났을 때 한국 부분을 다루고 있었어요. 자료 조사도 하고 한국의 계절과 환경에 대해서 펑쇠렌과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 저는 당시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펑쇠렌에게 주었던 기획서에도 중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저는 당연히 기획서를 본 줄 알았는데 이걸 보지도 않고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투자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중국 촬영 때는 펑쇠렌의 지식과 인맥이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국을 다룬다는 이야기만 보고서는 대뜸 중국에 소개하자면서 투자를 결심했던 거였죠. 펑쇠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 한국을 다루고 있긴 했지만 이미 한국의 사계절과 한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방식, 한국인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까지 모두 조사와 촬영이 거의 끝날 무렵이어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중국의 환경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던 건데 펑쇠렌은 그런 저를 두고 갑자기 사기꾼 취급하면서 몰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촬영하며 조사한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국제환경단체 기후 행동 추적 데이터에 의거 13위로 조사되었고 당시 전 세계 1위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중국 촬영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펑쇠렌은 그런 저의 행동에 화를 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를 속인 겁니까? 저는 한국의 환경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알고 투자를 한 건데 지금 어딜 문제 삼겠다고요? 우리 중국이요?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속인 게 아니라 펑쇠렌이 제대로 보지 않은 거라고 백날 얘기해도 제 얘기를 듣지 않더라고요. 정말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펑쇠렌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왜 여기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건 다 날조된 거야. 지금 당신 나라 미국이 거짓말 치는 거라고. 미국인이라서 잘 도서가 온 모양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야. 한국을 다루기로 했으면 한국을 다뤄야지 뭔 중국이야. 너무나 원색적인 비난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모습이 거짓말이었다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뭐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답니까? 하려면 중국이 하겠죠. 펑쇠렌을 보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아졌는데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미국은 인정이라도 하지 중국은 인정조차 안 하려고 하는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펑쇠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저희 다큐 영화사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빌미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중국 얘기를 넣겠다고 하면 모든 투자금 철회할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모두 토해내게 만들 거라고 내가 이러라고 돈을 쓴 줄 알아?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중국에 소개하라고. 펑쇠렌은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중국에 소개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 잘못은 쏙 빼고 남의 나라 잘못만 소개하려고 하다니 더 이상 펑쇠렌과 함께 앉아있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는 말에 살짝 위축되기는 했어요. 투자금을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미국의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다니 당신들이 우리 중국을 욕보이게 하는 주 범인들이었구만. 내가 당장 당신들 고소할 거야. 무슨 영화를 그렇게 본 건지, 미국 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 소규모 잡은 다큐멘터리로 중국과 기싸움을 하겠냐고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구린 공작을 많이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펑쇠렌은 씩씩거리며 떠났고 저는 며칠 뒤 정말 펑쇠렌이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제작비에서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된 건 너무나 큰 손해였습니다. 법정 공방은 몇 달간 이어졌어요. 다행히 무혐의를 받아냈지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고 금전적으로도 손해였죠. 하지만 다큐 제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의 임금을 주지 못해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지만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첫 목적지로 중국의 후난성에 있는 유명 자연 명소인 장가계에 가게 되었어요. 중국의 광활한 자연을 보여주면서 중국인들이 왜 자연을 지켜야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였죠. 정신없이 촬영 장비를 세팅하고 자연 풍경을 촬영하고 있는데 중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굉장히 날선 목소리로 지금 우리 찍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차갑게 돌변했던 평쇠렌이 생각나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절벽과 주변 환경을 촬영하고 있어요. 환경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람은 찍지 않아요. 그러나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보통 목소리를 천천히 높이다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짧은 머리에 몸에 문신까지 하고 있던 중국인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되니 사실 솔직히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저에게 협박하기 시작했죠. 거짓말하지 말고 카메라 내놔. 방금 분명히 우리를 찍었지. 아니야? 당장 카메라 내놓으라고. 그게 싫으면 돈을 내. 무슨 준비를 해도 했던 사람들처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영어까지 잘 구사하는 사람까지 있던 걸 봐서는 중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런 일들을 종종 벌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제 카메라를 뺏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손을 뻗어 제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길래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저를 잡고 흔드는 바람에 결국 카메라를 놓쳤고 카메라가 언덕 밑으로 빠르게 굴러 떨어지면서 카메라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어요. 급하게 내려가서 카메라를 주워 담았는데 중국인들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제게 와서는 당장 카메라와 돈을 내놓으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 카메라는 제가 가진 거의 모든 걸 팔아 마련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촬영한 모든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SD카드는 어떻게든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카메라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어요. 저는 중국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카메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내놓으라는 말이 나와요? 대체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라고 외치자 중국인들은 카메라가 부서져도 메모리는 남는 거 다 알고 있어. 당장 내놔. 그게 아니면 돈을 내던지. 저는 제가 모든 걸 팔아 마련한 제 카메라가 부서진 탓인지 저도 모르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무서움도 이정체 중국인 무리를 향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내 권리를 당신들이 뭔데? 뺏으려고 난리야. 그리고 사람 찍지 않았다고 말했잖아.
당신들이 예의 바르게 부탁했으면 그냥 보여줬을 거야.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했어? 대뜸 화를 내더니 나를 공격했잖아. 중국인들은 제 말을 듣고도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화를 내긴 뭘 내. 그냥 중국인이라 목소리가 좀 큰 것뿐인데. 그리고 떳떳하면 아무리 큰 소리를 냈어도 보여주면 될 일 아니야. 보여주기 싫음 돈을 내라니까 돈도 없고. 하여튼 미국 양키놈들은 간이 콩알만 해서 별것도 아닌 거에 놀란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끌끌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자유국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자유국가는 누구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자유를 무시하는 행동은 공산국가인 중국인들에게나 가서 하세요. 공산국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역대급으로 성질을 내더라고요. 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게 감히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공산국가를 공산국가라고 말한 것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당황스럽다군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하게졌고 당장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기세로 중국인들은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저에게 화를 내며 점점 압박해오던 순간 누군가가 저와 중국인 무리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었죠. 이보세요. 여성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진정들 하세요. 그리고 여기 공공장소이고 사람들도 오가는 곳이라고요. 제 앞에 서서 중국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처음에 저는 다른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를 겁박하던 중국인 무리가 그 사람에게 감히 한국인 주제에 우리 하는 일에 끼어들어 라고 말했던 터의 한국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5분이 계셨는데 모두 저를 자신들의 뒤로 숨기고 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슨 상황인지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이 올 건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진정하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좋을 텐데요. 한국인의 강단 있는 목소리를 들은 중국인들은 이제야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억지 주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를 찍었으니까 카메라 달라고 한 건데 그게 뭔 죄야?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줘야지 돈을 내던가. 그리고 고작 한국인 주제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해보자는 거야.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21세기, 그것도 이런 현대사회에서 존재한다는 게요. 한국인들은 이미 예상했었는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뭘 알겠냐마는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때 마침 중국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경찰이 오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외국인이 우리 중국인들을 허락도 없이 촬영했다며 저희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결국 경찰들은 부서진 제 카메라를 가르치며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부서진 제 카메라를 회수했고 한국인 분들의 상황 설명에 겨우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과 중국인들은 자리를 떠났는데 먼 중국까지 와서 촬영했던 장비는 잃게 되고 무엇보다 그동안 애써 담아왔던 데이터를 모두 잃어버리게 돼서 정말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해서 전했죠. 그러자 한국인 분들은 괜찮다고 말하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카메라 SD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미국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부서진 카메라에 담겨있던 SD카드를 혹시 몰라 미리 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찰 쪽에 지인이 있으니 부서진 카메라를 회수하여 고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하겠냐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명함을 주며 한국인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촬영을 하러 오는데 혼자 그것도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왔다는 건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것 같은데 제 예상이 틀렸나요? 저는 엄청난 통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 일행 중 한 분이 한국 방송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왔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가 살던 미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분들이 손에 쥐어준 SD카드가 있던 턴의 다큐에 들어갈 일부 영상들은 보존되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정말 그때 만난 한국인 분들이 수리한 제 카메라를 제가 사는 곳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계 어느 국가의 사람들도 이렇게 타인을 도와주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을 겪었음에도 사실 저는 그 이후로 기획했던 다큐멘터리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갈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CNN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던 친구가 최근 전에 대학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가 미국으로 왔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한국인이라 제가 큰 도움을 받았던 국가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제안에 응했고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CNN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로 보이는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인사를 나누며 저희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아주 놀랍고 재밌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먹었던 음식을 치우는데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함께 치우는 모습을 보던 한 한국인이 지인에게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쓰레기 버릴 때마다 양심에 찔리네. 너는 안 그래? 그러자 한 한국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나도 그래. 여기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네. 그런데 뭐 어쩌겠어. 내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을 텐데. 여기 미국이잖아. 맞아. 한국에서는 이렇게 버렸다가 난리가 날 텐데. 이런 상황과 대화들을 지켜보던 저는 의아했죠. 쓰레기? 분리수거?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하튼 이 얘기를 들으니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제 귀가 쫑긋해지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묻자 두 사람은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언뜻 알고만 있었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분리수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는 건 기본이고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버릴 수 있는 것, 버릴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얘기를 듣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플라스틱, 깡통, 비닐, 음식물, 일반 쓰레기 등등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일반 쓰레기 등 음식물이 등 그냥 다 같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주변에 온갖 벌레들이 들끓기도 하고 길고양이들이 기웃대거나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설마 이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두 분은 그걸 말이라고 하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당연한 일상이더라고요. 게다가 재활용품도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병을 분리해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를 버릴 때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박스를 버릴 때도 테이프를 박스와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고요. 심지어 플라스틱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까지 떼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걸 문서로만 봤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해도 안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미국에서 이런 걸 시행한다? 아마 제 생각에 미국 인구단 5%도 지키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당연히 이걸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게다가 종량제 봉투라는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특별한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봉투의 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즉, 불필요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일수록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많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였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환경보호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독일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독일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촬영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제 계획을 완전히 수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독일도 분리수거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런데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모아 촬영 때 쓰려고 한 건데 앞전에 한국에 대해 조사할 때 예산이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에 전파된 영상들을 짜집기하여 준비했었는데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했던 이상의 것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얼마 뒤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띄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의 청결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 정도면 청소부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다녀야 할 텐데 청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텅 빈 플라스틱 컵이나 빈 봉지를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쓰레기통을 찾으면 버리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나 봤더니 그대로 집으로 들고 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그냥 바닥에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가 모이면 그곳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한국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담배꽁초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안 거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 흡연조차 금지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딜 가나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니 이 이유 때문에라도 한국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는 곳이지만 실제로 가면 쓰레기로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은 더 심하죠. 게다가 뉴욕의 경우 매년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과 비교해보니 미국인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도 심각해요.
하지만 한국의 골목에서는 미국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늦은 밤에도 여성분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걸 보면서 한국의 길거리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기까지 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있던 곳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니 평생 이런 걸 누려본 적 없는 저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도시를 지나 지방도시로도 향했어요. 대도시는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 대도시일수록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낮다는 게 미국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방도시라고 해서 교육 수준이 낮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 전부가 대졸자였습니다. 저는 과거 촬영차 중국에서 갔던 지방도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아시아였으니까요. 아니, 베이징만 해도 충격적이었죠.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났고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눈에 띄게 많았어요. 길거리 음식점이 질비한 골목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기름때가 뒤섞여 불쾌한 냄새를 풍겼죠. 지방도시는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정말 죄다 죽은 강 같더라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생활하수가 섞여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미관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냄새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중국은 깨끗한 국가라고 모든 게 거짓된 이야기들이 송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던 평소에렌이 떠오르더군요. 왜 진실을 숨기고 자신들의 국가의 지불을 감추려고만 하려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죠. 전 세계가 합산 배출했던 온실가스는 약 500억 메트톤에 달하는데 이 중에 144억 메트톤을 중국이 내보내고 있었어요. 이거에 비하면 한국의 환경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죠. 고작 6억 7천만 메트톤의 온실가스만 배출하는 국가였으니까요. 중국과 수미 배가 넘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의 하늘은 맑았고 한강은 깨끗했어요. 게다가 천개천의 수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의 수질이 그 정도라니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자연과 도시의 공존이라니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 장면을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어딜 가든 풀냄새가 나는데 요양을 하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풀냄새, 물냄새가 이렇게 쾌적하고 청정한 것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을 살아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제가 간 곳은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이었어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저는 영월 시내에서도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더 깨끗한 자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차 하나 들어가기도 버거운 길에도 분리수거함이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CCTV까지 달아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건 한국인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에너지 자립도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마을 공동체에서 자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아주 환경 친화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맨날 화석이나 태우고 석유나 뽑아내는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일전에 자료조사를 하며 찾았던 건데 한국에 오게 된 이상 안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런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촬영을 하려면 제작비가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하소연하는 글을 썼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 독립영화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촬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작팀이 엄청난 소식을 물고 왔어요. 바로 한국인 투자자가 저희 다큐멘터리에 자본을 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투자지? 이거는 후원이나 다름없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수익을 기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왜 투자를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투자자분은 이런 내용이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나라들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깨닫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그분은 한국인이 투자했다고 해서 한국이 과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작해 주세요.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날 누구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도움으로 환경 다큐를 완성해서 환경보호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평소에 내게서 문자가 왔었어요. 아니, 기어코 중국 이야기를 넣었어? 이 영화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중국 동포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중국 내용을 삭제한다면 너그럽게 넘어가겠어. 그러니 빨리 중단해.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위 사람인 양구는데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죠. 제가 이런 것도 각오하지 않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게도 든든한 한국인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언제 대중분들에게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꼭 한국인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 저희는 분리수거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아예 안 하고 있던 거였네요. 그러면서 무슨 환경 운운하는 건지 제발 우리 대한민국에 환경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전 세계가 다 같이 환경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